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채권자 쪽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아셔야 해요. 채권자 쪽에서도 처음에는 막 집행을 하잖아요. 현재 연체 중이신 분들은 내가 만약 신용불량자가 되면 어떤 일들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되고 두려울 거예요. 그렇다 보니 급한 불을 먼저 끄자면서 돌려막기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한 10년 동안 개인 회생도 했지만 압류 같은 집행 업무도 했는데요. 단계별로 채권자분들의 조치를 예상할 수 있어요. 채권자들이 소송에서 승소해도 집행 단계에서 분명히 한계점이 있거든요. 아직 돌려막기 전이시라면 잠깐 중단해 주시고 이미 돌려막기 몇 사이클을 돌리신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을 한번 짜보셨으면 좋겠네요. 우선 돌려막기가 안 좋은 게 이미 연체된 상태에서 이제 다른 데서 빌려서 갚으려고 하면 이자까지 불어난 금액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원금 자체가 커지게 돼요. 이런 문제는 이자 때문인데요. 이미 여러 곳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신용점수가 낮아진 상태라 대출이자가 비싸잖아요. 안 그래도 고리대금인데 연체까지 되면 가산이자가 붙죠. 한국은행연합회에서는 대출 연체 시 지연배상 금액을 예를 들어 안내하고 있는데요. 표를 잠깐 보면 우선 납부할 금액만 볼게요. 너무 높아지죠? 왜 그럴까요? 보통 대출약정서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채무자가 대출하면서 은행과 계약을 하는데요. 나는 1억 2천을 120개월 동안 이자 쳐서 갚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잖아요. 여기서 은행은 이자를 받을 이익이 있고요. 채무자는 목돈을 120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이익은 채무자가 연체를 하는 동시에 상실하거든요. 상실된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 이런 이익은 없다. 120개월 동안 나눠서 변제하는 이익은 없어졌어. 전액을 은행에게 바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은행은 연체 시점에 빌려준 돈 1억 2천을 전부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전액을 청구한다는 의미가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120개월 동안 분할하여 돈을 150만 원씩 내기로 했는데 한 번 연체가 되면 연체이자 10%라고 가정하면 15만 원만 내면 되잖아요. 내가 기한의 이익 상실에서 은행에서 이제 1억 2천만 원을 전부를 달라고 하면 이제 연체이자는 1억 2천에 붙게 되고 1억 2천에 10%면 1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갚아야 할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게 돼요. 결국에 나중에는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진 상태가 돼요. 이제 갚을 돈이 매달 500, 600이 되잖아요. 내 소득으로 변제를 도저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투잡쓰리잡해서 열심히 갚는다 해도 이자만 계속 갚게 되는 거예요. 몸을 갈아 넣는 만큼 원금도 갈아 없어져야 하는데 생각만큼 줄지 않는 거예요. 대부업체나 사채업자는 일반 대출 금리가 20% 정도 되니까 갚아야 할 금액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걸 우리가 돌려막는다고 해결될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돌려막기를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 그럼 돌려막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가장 빠른 방법은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파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생조차도 진행하지 못하고 파산하려니 면책금이 너무 크면 파산도 못하잖아요. 이 경우는 신용불량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신용불량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가 걱정이실 거예요. 지금부터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개인회생 파산도 10년을 했지만 채권 압류 추심 등 집행 업무도 10년간 해왔어요. 제가 추심 업무를 할 때 채무자분들께서 본인들의 흔적을 없애버리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럼 채무자분들이 사라지셨다고 서울역에 가서 노숙생활 하시느냐? 응, 아닙니다. 우선 신용불량자가 되면 취업을 못할까요? 아닙니다. 사대보험이 되는 직장에 취업해도 채권자가 알아내지 못한다면 남들과 똑같이 회사 다니면서 급여를 받는 거예요. 급여 받으실 통장도 만드실 수 있고요. 해외 출장, 해외여행도 다닐 수 있어요. 신용불량자가 되면 지인들에게 소문이 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 신용불량 상태인 분들 참 많습니다. 옆자리 김대리도 내 친구도, 또 우리 이모도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신용불량자일 수가 있어요. 취업도 되고 통장도 쓸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은 신용불량자가 되면 자기 통장을 못 쓴다라고 하는 걸까요? 그건 통장에 압류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취업을 하면
우리 명의로 급여 통장 만들어야 하는데요. 급여 통장이 압류돼서 거기에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통장을 못 쓴다라고 하죠. 정확히 말하면 통장은 만들어 쓸 수 있다. 다만 압류당할 수 있다. 아,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지만 민사집행법에서 압류금지 채권이 185만 원이니까 급여를 받은 날 출금하여 이 금원을 넘지 않게 유지할 수 있다면 괜찮. 또 금융기관을 잘 선택하면 채권자는 압류 자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왜 직장에 취업도 못한다라고 하는 걸까요? 압류는 통장 압류도 있지만 회사에서 받을 급여 자체도 압류할 수가 있거든요. 월급 압류요. 통장 압류는 은행한테 지급 못하게 하는 건데 급여 압류는 회사한테 지급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채권자 측에서 직장을 알게 되면 급여 자체를 압류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채권자가 어떻게 직장을 알게 되었을까요? 4대 보험을 가입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채권자가 탐정업체 등에 의뢰해서 미행을 하거나 지인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직장을 알아내면 바로 급여 압류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도 채무자가 사라지시면 집행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채권자가 알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좀 어떤 흔적을 남겼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저 멀리에 있는 신농축협 같은 비은행권 금융기관에 통장 개설해서 잘 썼는데 갑자기 체크카드 개설한 경우 카드 개설 사실이 나오기 때문에 압류를 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중고차를 할부로 구매하면 소유권이 전해주고 그걸 담보로 대출해 준다거나 휴대폰 개통하면 소액결제 대출 가능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광고에 꼭 들어가는 문구가 신용불량자, 개인회생자, 파산자, 대출됩니다 인데요. 정말 간절해서 들어간 사이트 클릭한다고 돈이 바로 나오지 않죠. 내 이름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 남기고 폰번호 남기고 또 뭘 동의하라고 하니 동의에 체크해야 다음으로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우리 정보를 주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악순환이 시작되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못 받을 위험을 부담하면서 대출을 해줄까요? 아니겠죠. 자기들도 먹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설사 된다 하더라도 이자가 엄청 높다던가 위조한 서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업자들은 휴대폰을 여러 개 개통하여 소액대출을 풀로받고 휴대폰이나 중고차는 팔아버리는데요. 그 결과 우리는 비이탄 덩어리와 대포차가 남게 돼요. 대포차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아실 텐데 대포차 신고도 안 된다고 하고 각종 과태료는 계속 날라오게 되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채권자 쪽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아셔야 해요. 채권자 쪽에서도 처음에는 막 집행을 하잖아요. 통장, 회사, 카드, 보증금 뭐 다 들어가죠.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추심할 거 하고 이제 잔여금이 남아요. 그런데 여기서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이제는 할 게 없어져요. 왜냐면 그냥 막 할 수 없어. 계속 할 수가 없는 게 채권자분들께서도 집행 비용을 지불하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무한정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다시 집행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채무자분들을 모아서 장기 연체자나 악성 채무자로 등록을 해요. 그 다음에 3개월 내지 6개월에 한 번씩 그분들을 다시 조회를 해보거든요. 다시 조회를 해서 카드 개설이 나오면 바로 압류를 진행을 하고요. 자동차 소유권이 등록이 된 게 확인하면 자동차 압류를 바로 진행을 하게 돼요. 카드 개설 안 하시잖아요? 그럼 몰라요. 그리고 자동차 할부로 구입 안 하시잖아요? 그럼 또 몰라요. 그리고 우리 그 휴대폰으로 소액 대출 안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채무가 새로 생긴 내역도 조회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몇 년이 지나면 또 뭐 정권이 바뀌면서 나라에서 장기 연체자, 소액 채무자, 모두 탕감해 준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신용불량자로 산다고 해도 뭐 인생이 끝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대응 잘 하시면 되시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겉으로 말씀은 안 하지만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제가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 그거에 따라서 대응을 잘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나만 이런 게 아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겉으로는 뭐 말은 안 하지만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어렵고 힘든 때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되게 후회만 하면서 좀 시간을 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후회라는 게 자꾸 사람을 과거에 머물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지고, 뭐 다 내 잘못 같고, 뭐 실패자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되게 우울하게 지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실이 힘들어도 하루하루 좀 잘 버텨보기로 하고요. 어, 이렇게 버티다 보면 반드시 내 시기가 온다고 해요. 지금 현재는 막막하지만 이게 사람 인생사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셔가지고 지금 이 상황들 좀 잘 대처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생 파산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회생 파산 공장에는 가시면 안 된다는 거 그거 꼭 조심해 주세요. 요즘에 회생 파산 공장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너무 기죽지 마시고 방법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설사 지금 조건이 안 돼서 못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조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또 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만 버티면서 결국에는 어찌됐건 해결은 되실 거예요. 어떻게든 해결은 되실 거니까 식사도 하시고 잠도 좀 주무시면서 컨디션 관리를 잘 하셔서 건강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